오늘 아침 일라디오. 매운 걸 먹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차가운 물이죠. 그런데 매운 걸 먹었을 때 오히려 뜨거운 밥을 먹는 게 좋답니다. 매운 음식으로 자극된 통증이 이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덕분에 덜 맵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입안에 불이 난 것처럼 마음이 화끈거릴 때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도 찬물을 끼얹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말을 들었을 때 화끈거리던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월요일 아침 피곤하기 쉬운데요. 더위에 그리고 일부 지방 비 피해로 인해서 짜증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성적이고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말일 겁니다. 오늘 그런 말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8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권에 든 속초, 강릉 등 일부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서, 경상권 동부, 제주도에는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더욱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눌러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안의 모습 보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의 퀴즈,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올여름 참 무더운데요.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여름 과일의 대명사로 손꼽힙니다. 펙틴제 성분이 많아 체질 개선과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고요. 일명 신선히 먹는 과일로 알려질 만큼 육즙이 많고 청량감을 줘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결정적인 힌트 준비했는데요. 이것의 꽃은 고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의 꽃잎은 분홍빛이고요. 산자락 비탈에 만발하면 말 그대로 꽃 대거를 이루지요. 느낌이 오시나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살펴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구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들을 좀 지금 실천해야 할까요? 예, 올해 첫 번째로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9호 태풍 루핏은 동해상을 향해 올라오면서 영남 동부와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벼는 침수가 되면 수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물에 잠긴 벼는 서둘러 물을 빼주시도록 하는데, 물을 뺄 때는 장대나 밧줄 등을 이용해서 입에 묻은 흙앙금이 잘 씻기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게 되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시고,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를 깊게 해줘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과수는 강한 바람에 의한 낙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주선이나 철선에 가지를 단단히 묶어주시고, 또 경사지 과수원과 논밭으로 온 비닐이나 거적을 덮어서 토양이 유실되는 피해를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축사에서 키우는 가축은 높은 지대로 긴급히 대피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농기계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는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농업인들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은 물고 점검이나 농작업 등 야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한 농가주택은 수시로 살피고 위험할 경우에는 미리 대피를 하시도록 해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좀 방역에 나서야겠어요. 예. 지난 3개월간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돼지 2,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강원도 고성의 농가에서 또다시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이제 경기도와 강원 지역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고요. 역학 관련이 있는 철원과 홍천에 있는 도축장과 강원도 내 모든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해서 예찰과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외부인과 차량 등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 울타리 점검과 방충망 등 시설 점검도 철저히 해서 차단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동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사 정보 알아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벼는 이삭이 이제 패는 시기에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삭이 팬 이후에는 탄소 동화 작용으로 잎에서 만들어진 전분을 이삭으로 이제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2cm 정도로 얕게 대주거나 물걸로 대기를 해주시면 벼알이 여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면 잎돌병과 잎지무늬 마른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제나 수화제 또는 액제를 선택해서 2차례 정도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밭에도 할 일이 많은데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역병과 탄저병 발생이 늘어나게 되고 담배 나방 등 해충의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충별 적용약제를 이용해서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을 무와 배추를 파종하는 적기는 중부지방은 8월 중순, 남부지방은 8월 하순경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제 파종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파종을 한 육묘상은 망사 터널을 설치해서 해충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파종할 씨마늘을 미리 준비하시도록 해주시고, 연작을 해서 흑색 썩음 균핵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포장 같은 경우는 토양 소독을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농콩과 고추 등 밭작물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고추와 참깨는 개별 지주를 보강해 쓰러진 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까요? 폭염이 계속되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는 수분 불균형에 의한 열매가 터지는 열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평상시 적정 수분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탄저병에 약한 사과인 홍로와 홍옥 등 조생종 품종은 병 발생이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병든 과실은 즉시 따내서 땅에 묻거나 소각을 해서 2차 전염원을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수확기에 된 복숭아 등 핵과류는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도록 해주시고 과일이 달린 가지는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 쓰러짐과 떨어짐 피해를 줄여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더위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폭염이 이제 어차피 영동 지역이나 영남 동부 쪽에는 이제 태풍 영향권으로 비바람이 내리지만 내륙 쪽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는 기립불능 증상과 열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항상 송풍기 등을 이용해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는 너무 날이 더우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선한 사료를 3차례 이상 나눠주시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사료나 포도당 등을 첨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리면 노화된 축사는 붕괴 위험이 크므로 축대를 보수하고 축사 주변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시고 특히 축산의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강한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누전이 돼서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막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351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50일 넘게 비가 내리고 날이 흐려서 평년보다 50만 5천 톤 적게 생산됐는데요. 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양곡 37만 톤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29만 톤의 정부 양곡이 방출됐고 이달 중 8만 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 양곡 재고량이 1996년 이후 최저치만 남아있다는 건데요.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권고하는 공공비축쌀은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2달치 분량 70만 톤입니다. 하지만 정부 양곡 공식 통계가 나오는 오는 10월 31일 국내산 정부 양곡 재고량은 7만 톤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공공비축미 실태와 기후위기 시대의 주식인 쌀 생산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쌀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올해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또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수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날씨는 농사 짓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비가 50여일이나 내렸고 또 흐린 날이 많아서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처럼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고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많은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를 지역에 따라서는 52년 만에 흉작, 또 40년 만에 대흉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은 351만 톤인데요. 이 쌀 351만 톤은 전년, 그러니까 2019년보다 23만 7천 톤이 적고요. 평년보다는 무려 50만 5천 톤이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양곡 수급 안정위원회를 개최해서 2021년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37만 톤을 방출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시중에 쌀이 부족하면 쌀값이 오를 것이고 또 물가 중에서도 농산물 가격에 민감한 정부로서는 쌀값 인상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네, 쌀 농사가 우리 농업의 기본이고 또 주식이니까 수급 안정이 참 중요한 문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고 또 다국적 음식 소비도 많아서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먹는 끼니의 기본은 밥이 되는데요. 지난해처럼 흉년이 들면 쌀값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수요보다 항상 넘치게 생산되던 쌀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장이 감지하면 가격은 앞서서 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확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쌀값은 평균 시세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흉년에 농산물값이 크게 오른다고 해도 농민들 소득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쌀만 해도 수확량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지만 비료, 농약 이렇게 이 재배하는 과정에 투입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중 쌀값이 높아졌다고 해도 농민들, 특히 이제 중소농민들은 농지 임차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 양곡 방출 계획을 발표했을 때 농민들이 인위적인 시장 가격 개입에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예. 그 계획대로 방출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올해 초인 1월 5일 정부가 이제 신곡 9곡을 합해서 18만 톤의 1차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제 쌀 수확기를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잡는데요. 수확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그 정부 양곡 방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공매를 통해서 정부 양곡을 시중에 풀어왔고요. 그렇게 나온 정부 양곡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29만 톤입니다. 올해 전체 방출 계획량인 37만 톤 중에 이 나머지 8만 톤은 이달 안에 시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떡이나 한과처럼 이런 성수기 수요를 충당하고 또 아직 재고가 충분치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쌀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8만 톤 공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시중에 부족한 걸 이제 정부 비축 물량으로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 양곡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지난 2005년에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비축제라는 것은 일정 분량의 쌀을 정부가 시가로 매입해서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수시로 개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비축제의 또 다른 운영 이유는 천재지변, 전쟁 이런 위기 상황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면에서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에서도 허용하는 제도고요. UN 식량농업기구, 그러니까 FAO가 권고하는 비축 물량도 있는데 이 연간 소비량의 17 내지 18%입니다. 우리나라 쌀의 경우는 FAO 권고 기준으로 한 70만 톤 정도가 비축돼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쌀 70만 톤은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최소한 2달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쌀입니다. 정부는 통상 수확기에 35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급 안정을 위해서 37만 톤을 방출을 하니까 사실 매입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시중에 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창고에 그럼 얼마나 쌀이 남았냐 굉장히 의문이었는데요. 이 정부 양곡 재고량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데 농민단체에서 그래서 고무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수치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네. 주인은 중앙정부지만 이 포대벼만 직접 정부가 매입해서 정부 양곡 저장 창고에 보관을 하고 산물벼는 각 산지 지자체 관할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사불란한 재고량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측 해명입니다. 확정치는 아니고요. 올해 정부 양곡 창고에 쌀이 얼마나 남았냐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10월 31일 그 양곡연도 말 기준으로 국내산 정부 양곡 재고는 7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온 국민 2달치가 70만 톤인데 10분의 1 정도만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쌀과 관련한 통계 수치는 양곡연도라고 해서 전년도 11월 1일 그리고 당해년도 10월 30일을 1년으로 삼아서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부 양곡 재고량은 그 양곡연도 말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이제 37만 톤의 정부 양곡이 시중에 수급 안정용으로 풀렸고 또 이후에 복지용 쌀도 나가야 되고 궁급시계도 나가고 이렇게 정해진 사업 목적에 따라서 소비되는 정부 양곡을 다 제해보면 올해 양곡연도 말인 10월 31일에 국내산은 7만 톤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2020년산만 있는 게 아니라 2019년산, 2018년산 이 9곡들을 다 합한 물량입니다. 네.
이 7만 톤의 정부 양곡 재고량은 이 국내산 쌀 재고량만 추정한 물량이고요. 이게 이제 수입 쌀까지 포함하면 공공비축미는 59만 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정에서 밥을 해먹는 쌀은 국내산이고 국내산이 얼마나 남았냐가 우리한테는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7만 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산 기준으로 본다면 1999년 이후 정부 양곡 재고량은 현재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네. 어느 한 시점에 7만 톤이 남아있다. 좀 아슬아슬한 느낌인데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근데 정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비축미라는 게 시중에 쌀이 부족할 때 방출하는 것도 이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7만 톤만 남아있다고 해도 수입쌀의 재고량도 있고 또 11월 수확기에는 정부가 다시 매입해서 재고량을 맞춰 놓으면 된다 이런 설명들을 좀 했는데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더 늘려서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그런 계획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정부는 아직 식량과 관련된 가시화된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처럼 쌀 재고량이 바닥 수준이어도 이 공공비축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시중 쌀값 안정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농민단체들도 참 이 얘기를 듣고는 답답했을 것 같은데 정부 양곡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지난 4일 전국 쌀 생산자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좀 입장들을 좀 물었는데요.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주식인 쌀에 대한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고 물가 안정 측면에서 쌀 수급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쌀값은 신곡이 수확되는 시기에는 좀 공급이 많아지니까 떨어지다가 7월부터 9월은 단경기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이 물가 관리 중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단경기에 가격 안정용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쌀값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민은 고령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후계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후위기는 점점 더 잦아지고 피해는 더 극심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까지 쌀 공급 과잉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엄청나 쌀협회 정책위원장은 공공비축미를 현재 70만 톤이 아닌 100만 톤까지 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확기에 가격 완충 역할도 하고 또 시중 수요 관리, 식량위기 대비 차원까지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을 더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공공비축미 제도와 양곡 정책을 기후위기 대비용으로 재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수입 농산물에 진짜 자리를 많이 내줬잖아요. 우리 농업 현실인데 쌀까지 자급률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네, 쌀은 이 농가 소득의 주요한 품목이자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시대도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우선은 농지 보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진 지역에 농지 전용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또 농가들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됐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 생산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 농산물 가격이 조성돼야 하는 건데요. 올해처럼 정부가 그때그때 쌀을 방출해서 가격 억제에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도 쌀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쌀 생산 농가가 패농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 양곡 정책을 재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 피해가 잇따른 영동 지역 오늘 밤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올 거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연결해 밤사이 비 피해 발생한 곳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관님. 지금은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울릉도와 독도, 강원도,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상북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특보 내려져 있고요. 비는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가 잠겨서 막 엎혀 나오는 이런 사진을 봤는데 간밤에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강원도 고성군 토정면 천진리 도로 횡단 중에 이 바위 사이에 이제 차량이 고립되면서 구조된 상황이었는데 어제 오후 3시 13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 침수가 6건 발생됐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서 5건, 고성에서 1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1건이었고요. 토사 유출은 강원도 강릉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토사 유출 2건이 있었고요. 맨홀 역류가 4건이 있었는데요. 모두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외에 피해 현황은 없고요. 통제되고 있는 도로는 공항 쪽은 통제되고 있는 바가 없고 국립공원 지역은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동쪽 라인이다 보니까 5개 공원 104개 탐방로가 현재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 태백, 주황, 설악 쪽이니까요. 현지에 계신 분들 또는 그쪽으로 향하실 분들은 미리 좀 동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온다는 거 잘 염두에 두고 좀 조심해서 이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태풍 루핏의 영향이잖아요. 오늘까지도 네.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오늘까지 동해안 중심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남해상과 동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령되고요. 그다음에 폭염 열대야까지 있어서 많은 부분 기상적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전국이 흐릴 예정이고요. 강원도, 영동, 울릉도, 독도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추가적으로 비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전라권 내륙 지역, 경상권, 경남권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 10에서 60mm,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경남권 동부, 제주도 지역엔 5에서 40mm 정도가 추가 강수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바닷가 해안가여서 조심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더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울릉도, 독도,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에 이제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됐던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해안가 저지대 주민이라면은 이미 위험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대피 장소, 안전한 대피 방법을 미리 확인하신 대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는 높은 지대를 향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고요. 그리고 공사 중인 현장에는 작업을 이미 멈추셨을 텐데 또 우려가 돼서 나와서 또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미 이동시킨 상태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은 그냥 좀 놔두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우선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기상청 해일경보 또 시군구청에서 대피 명령이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피 명령 받은 즉시 대피하셔야겠고요. 해일이 밀려들 때를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체 없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영상 같은 거 보면 대피 안 하시고 이렇게 그 해안 뚝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영상 스마트폰에 담느라고 바쁘신데 그런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높고 안전한 후방지대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높은 건물이 좀 더 안전한 곳이니까요. 높은 지붕 쪽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무로 지어진 주택이라고 판단된다면은 이미 위험한 상황이 있다 판단하시고 좀 더 벽돌이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진 안전한 가옥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토사 유출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그 산사태 경보 내려져 있는 지역들도 있나요? 네, 산사태 경보는요. 지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예. 경상북도 울릉군하고 강원도 고성군 두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비가 계속 내리게 된다면 이 예경보 상황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상북도 울릉군과 고성군에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고 요령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당황해서 어느 번호로 전화를 드릴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 생명과 위의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다면은 119, 119로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목숨의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전화하시는 곳은 110입니다. 110. 네, 정부 민원 콜센터인데요. 두 가지를 좀 분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소방 긴급 구조 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생명을 구하기 위한 촌각을 다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당장 목숨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보다는 안전한 상황이다 판단되시면 110번으로 해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문의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러나 이제 긴급 구조를 필요로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판단되시면 그때는 무조건 119로 신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어제 지난 토요일 영시 기준 확진자가 1,823명, 그리고 어제 영시 기준 확진자가 1,729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합계 3,552명인데요. 그 전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가 2,981명이었으니 600명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월요일입니다만 이 1,400명대에서 1,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제의 경우 이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42%를 넘겼고요. 특히 부산은 이틀 합계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도 하루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어디랄 것도 없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확산이 지역으로 번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비수도권의 확산이 수도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부산은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해수욕장도 모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네,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한강에 떠있는 한 선상 카페에서 지난 금요일 저녁 이른바 루프탑 파티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한눈에는 클럽 같아 보이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인데요. 이 서울시가 단속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춤을 추고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턱에 걸쳤고 너댓 명이 모여서 케이크를 들고 축하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긴 손님 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업주에게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2달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랑제일교회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발 확진으로 200여 명 가까이 감염된 상황인데요.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다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또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부터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예약을 받죠? 네, 오늘 오후 8시부터 만 18세에서 49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연도로 말씀드리면 1972년생부터 2003년생까지가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자만 1,600만여 명에 이르는 데다가 이 다른 연령층보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만큼 이번 접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예약은 10부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됩니다. 오늘은 9일이니까요. 이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분들이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짜를 놓치면 36살부터 49살까지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그리고 18살부터 35살까지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고요. 21일 오후 8시부터는 18살에서 49살이라면 누구나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도 조금 간편해졌는데요. 오늘부터 카카오, 네이버, 패스 앱을 통한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에 친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또 대상 인원도 많기 때문에 대리 예약은 허용이 안 되고요. 여러 기기로 동시에 로그인을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약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이 재예약을 하려면 다시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날짜 선정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8살에서 49살의 백신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도 고성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이 강원도 영월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3개월여 만인데요.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돼지 2,400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반경 500m 내에는 해당 농장만 있고 3km 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습니다. 반경 3에서 10km에는 돼지 농가 2곳이 약 3,100여 마리 정도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에 중수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사육 돼지를 살처분하고 농장 출입 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돼지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어제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어젯밤 폐막했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이나 이 선수단 숙소 문제, 최악의 더위, 도쿄 바다 수질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의 자세도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전범기인 우길기 모양의 암벽을 설치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이 화제가 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특히 지난 토요일 이 근대 오중에 출전한 전웅태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근대 오중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매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여자 배구는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또다시 4강 신화를 써냈습니다. 김희진 선수는 올림픽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수술을 받고도 출전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 김연경 선수는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대방의 집중 견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 배구는 우리보다 기량이 우수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일본, 터키를 모두 이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 좀 들여다보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앞으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SNS를 통해서 네거티브 자제 제안에 이재명 후보가 응답해줘 감사하다라고 반겼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상시 소통체를 마련해도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패인 감정이 골이 깊고 또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를 또 검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서 실제 논란이 멈출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한 종편방송이 윤석열 후보 측 캠프 인사가 다른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가 마련한 이 대선 주자 봉사활동 행사를 보이콧하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지난 4일 치러졌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주요 주자들이 불참해서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난 5일 역시 지도부가 주최한 경선 후보 전체 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갈수록 태산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타 캠프에 어떤 보이콧 동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어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보이콧 제안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라면서 그러고 나온 게 후쿠시마 발언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506님, 입추가 지나선지 태풍의 영향인지 서늘한 아침입니다. 태풍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셨고요. 5202님, 월요일입니다. 계획했던 바 모두 다 이루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4999님, 어제 비가 내리더니 조금 시원해졌네요. 오늘은 우리 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4999님, 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6시 30분을 기해서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유리창 근처 특히 유리 깨질 때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요. 피하셔야겠고요. 바닷가에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강풍이 강하게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